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 정독의 닉네임이 뭐였지? 우와. 저희가 지금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세요. 금붕어. 이런 분도 이제 소설을 읽고 합평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무습이었어, 무습이. 지금 네. 루멘님께서 거의 경멸에 가까운 그렇죠. 눈초리를 보내셨는데요. 루멘님이었구나. 기억이 나네. 예, 갑자기. 기억나셨죠? 네. 갑자기. 루멘님, 유수님. 네, 유수님. 아 예. 잘 기억했다. 예. 네.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이요. 네. 한 주간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양보를 잘하는 편이라서 루멘님께 먼저 발언권을 저 드리겠습니다. 근황이요. 저 특별한 게 없어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안 좋은 소식인가요? 어쨌든 4단계 이제 시행 첫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맞아요. 오늘부터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6시 이후에 책을 읽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좋은 또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6시 이전에 모여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시대를 제가 잘 타고난 건지 아니면은 시대가 저를 잘 타고난 건지 네. 저는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도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느낄 게 없더라고요. 네.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요. 네. 사실 네. 저는 뭐 사람 만나고 싶어서 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예, 저희를 시대가 잘 타고났다. 네.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고 있고요. 네. 2010년 제 1회를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김중혁, 편혜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고 이번 주에는 이장욱, 배명훈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장욱 소설가님의 변희봉을 읽어 왔는데 네. 다들 그냥 좀 어떠셨나요? 느낌을 한번 들어보죠. 전반적인 느낌. 느낌이요? 생각?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네. 뭐가 좋으셨나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아니 저 좋았어요. 그래요? 네, 좋았어요. 너무 단답이라서 당황하셨구나. 뭐 좋았다는 건 그냥 책의 약간 이 작가님 스타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분을 이제 처음 뵌 거라서 이 작품으로 저 다 처음이에요. 저도 네. 이런 잘 분 몰랐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 이런 조금 네네. 이런 뭐랄까요, 슬프지만 좀 이렇게 쓸쓸한 어떤 이 느낌이, 쓸쓸하다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쓸쓸하다. 네. 뭔가 그 어떤 비 오는 날의 포장마차, 그리고 폐허가 된 폐허는 아니지만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이 이분이 되게 표현을 되게 쓸쓸한 그 느낌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그 어떤 묘사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시인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 보게 됐어요. 전 바로 받아서 하면 저는 솔직히 쓸쓸함보다는 이거는 한편의 코미디다. 코미디요. 네, 이건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시도들도 보였고, 개그에 대해서 소설이 개그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코미디란 뭘까, 뭐가 웃긴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유수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무스비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이유인즉슨 아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문학이라는 게 그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 점에서 이번에 저희 평은 거의 뭐 그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효의 문장들로 이루어진 세계, 다시 말해서 소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효의 문장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일, 그 일의 당위성 혹은 그 원동력을 유추해 보면서
이 소설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작가 네. 노트에 보면은 본인이 그 프랑스 국왕의 머리는 대머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약간 무효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네네. 뭐랄까 글 쓰는 입장에서 공감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는 행위는 철저한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하고도 전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답답했냐 물으면은 작가는 이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해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 소설은. 근데 그 여정의 끝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천착한 주제 앞에서 작가가 천착한 그 주제, 무효한 문장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일이라는 그 주제를 받아 처음 접했을 때 답답했고, 네. 저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작가님께서 이런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작가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소설을 완결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이 소설의 끝부분은 완결되지 못한 작가의 모습이었어요. 작가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을 책임지고 답을 못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문 앞에서 방랑하는 모습에서 작가의 모습에서도 답답함을 좀 느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가 소개를 그 루멘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간략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장욱 작가님이시고 1968년생이신데 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사견을 줄이고 이제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994년에 시로 이제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러시아 어문학과를 시작해서 석사 박사를 다 같은 학교에서 러시아 어문학과로 이제 학위를 다 수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문학으로만 이제 젊은 시절과 그리고 지금까지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그 문학 속에서만 사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단편만 보면은 그렇죠. 그러네요. 네. 또 생각해보니 말씀하세요. 어쩐지 저는 읽으면서 약간 러시아 소설 읽으면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든가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 러시아 계열은 아니지만 러시아 막 수용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약간 그 수용소의 를 묘사할 때 나타나는 황량한 문체? 그래요? 저도 그거랑 어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분위기의 어떤 쓸쓸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가 어떤 그 소설의 분위기 이게 어떤 저는 체호프를 좋아해서 그런 어떤 느낌이 느껴져서 맞죠? 혹시 이분이 러시아 소설 엄청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학위 논문도 다 러시아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었어요. 물들었구나. 러시아 이분이 어쩔 수 없네. 저는 근데 지금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이건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저의 감상과 이제 두 분의 감상이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두 분의 감상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쓸쓸하다, 뭐 좀 무효 답답하다 이런 게 좀 비슷한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웃기잖아, 이거 재밌잖아, 개그 코미디잖아. 좀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데 저는 한편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이건 뭐 앞으로도 우리가 맞춰가면서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쓰고 싶고 남의 눈치를 많이 객관적이라는 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데 대중에 대해서 대중도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지만 왜 나의 감성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지? 내가 좀 특이한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은 객관성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자체가 워낙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니까. 근데
객관성에 대해서 저도 좀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왜 나는 두 사람하고 다르게 느끼지? 이런 거가 있어요 지금도.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스비님의 그 객관성의 추구 자체가 모스비님의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뭔가 분석한 느낌. 아니, 저랑 몇 번 얘기했었을 때도 강조한 부분이 맞아요. 제가 항상 그걸 화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난 적은 되진 않았지만 계속 얘기해 주시죠 작가 소개. 네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많지 않아서 최근까지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 소설 그리고 평론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이제 문학 안에서의 다양한 장르죠. 네. 이런 것을 달성하신 분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세 분야에서 모두 문학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평론에서도 상을 탔어요. 네, 평론 비평이 평론이죠. 결국에 비평, 시, 소설 다 대단하다. 수상하셨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비평보다는 이제 시와 소설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줄거리도 뭐 간략하게 준비해 오셨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간략하다고 준비는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예. 좀 저 보기 편하려고 한 게 있어서 사실 뭐 거기에 사려 붙이는 건 또 저의 몫이죠. 네, 잘 한번 그러면은 예. 옆에서 잘 붙여주세요. 예. 네, 일단 친구 만기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이제 친구 만기를 위로하는 자리인 포장마차 자리에서 이제 소설이 시작됩니다. 만기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부친은 병석에 누워 있다가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쓸쓸한 어조로 말합니다. 자기가 변희봉 선생님을 만났다고. 네, 처음 만난 것은 지하철 막차를 탈 때였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했던 그 순간을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나라는 사람은 변희봉을 전혀 모릅니다. 영화를 무척 좋아했던 고등학교 연극부 출신인데도요. 그리고 최근에 만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극을 시작했었는데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들의 어떤 원성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고등학교 때 했던 인형의 집 연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인형의 집 연극을 보고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느닷없이. 네, 그래서 다니던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다녀도 모자랄 판에 그만두고 갑자기 연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아내는 떠나버리고 이혼을 해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투병했다가 이제 타계를 하시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했던 연극에서 제대로 단역 역할도 수행을 못해서 빌빌거려요. 그래서 되게 암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너는 대체 그러고 있느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기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변희봉 선생님을 만난 곳을 그 재래시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변희봉 선생님이 생선 장수가 돼 있고 뭐 그래서 자기는 연기 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나 뭐 드라마를 찍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선 장수로 계신 거예요. 생선 썰고 뭐 이러고 계셔서 왜 아무도 변희봉 선생님을 몰라보지? 그리고 얘기하는 너는 그 친구도 변희봉을 몰라보고 그래서 답답한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데 또 세 번째 만난 건 또 결혼식이래요. 근데 여기서 주례를 맡으셨는데 돈을 받고 변희봉 선생님이 주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려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변희봉이 그래서 누군데 라는 말밖에 하질 못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했던 전처한테까지 묻습니다. 너 변희봉 선생님을 모르냐고. 아내는 그래서 누군데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소설이 변희봉 선생님은 사실 유명한 배우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아무도 모르고 이 사람 만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야구 경기 지금 상황이 SK하고 롯데가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대1로 SK가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11회 말에 롯데 공격으로 마지막 기회 그리고 2사 타자 2명이 죽고 만루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찬스인 거죠. 근데 이때 딱 공을 쳤는데 이 공이 갑자기 2000럭스의 조명, 그 빛나는 조명 앞에서 그리고 내리는 비에 갑자기 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설위원들이 말을 잇지를 못해요. 공이 왜 사라졌죠? 뭐 어떻게 정리를 못하다가 그냥 파울로서 경기가 끝나요. 그리고 롯데는 져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둘은 비 내리는 포장마차를 나와서 이제 걷는데 갑자기 야구공이 다시 나와요. 네, 맞아요. 동대문 운동장 쪽에서 갑자기 날라오죠. 네. 네, 중간에 제가 빼먹은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은 비를 피해서 점퍼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야 달리자 해서 두 명이 같이 달리는 걸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소설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 답은 없겠지만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중간 중간에 네. 그 현재신과 과거 이제 변희봉을 만난 만기가 이제 변희봉을 만난 씬이 교차하잖아요. 현재 과거 가고 있는데 네네. 그 와중에 현재 씬에서 야구 경기가 갑자기 나와요. 처음엔 뭐 야구 보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야구가 계속 조명이 되죠. 근데 이 야구 씬은 왜 넣은 걸까요? 이 야구 씬의 역할이 뭘까요? 뭐 나중에도 이제 뭐 그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긴 하지만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네, 처음에는 저도 뭐 야구 경기 보나 보다 집중 안 했죠. 어떤 단순한 소재인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전 마지막에 이제 그 롯데하고 SK가 이게 경기를 하는 건데 이 만루 상황에서 공을 쳤을 때 그 공에 대한 어떤 것이 어떤 인생의 어떤 은유로서 되는 것 같아요. 이 야구라는 경기가 인생이라고 보면은 어떤 만기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3대1로 리드를 당하고 있고 인생의 어떤 그 패배의 기운이 가득한 만기한테 어떤 마지막 기회에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상황, 마지막 기회. 근데 그거를 어떤 파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파울이 이제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남긴 채 끝나는 게 네. 그리고 뒤에 또 야구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의미를 작가 해설에도 드러나 있지만은 평론가님의 해설에도 어떤 응원의 의미로 그 야구공이 날라올 일이 없는데 만기한테 네, 그 야구공이 날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 네,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지금 얘기할 거지만은 그 네, 변희봉이라는 어떤 존재처럼 현실에 그들의 이 만기의 현실에는 없지만은 이들의 책 속에는 변희봉이라는 존재가 없지만 예,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만기의 어떤 그런 꿈도 예, 실체가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의 응원이 된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야구공이. 그래서 저는 야구 경기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루멘님의 마지막 코멘트에서 이제 만기 꿈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본 적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고요. 하지만 그 변희봉 선생님과 같은 그러니까 변희봉 선생님의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은 현실과 저는 허구를 그냥 소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현실과 소설이 뒤엉켜지고 그 뒤엉킴 자체를 쭉 적어 내려가는 소설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가지로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설적 장치로서 비교적 루즈한 소설 전개 스포츠라는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긴박감을 넣으려고 했던 작가님의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현실과 소설이 서로 말려드는 장면이 세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포장마차에서는 이제 지극히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포장마차라는 현실. 친구와 선수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현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은 변희봉과 만기 첫 만남. 지하철에서. 네. 그 순간이 이제 현실에서 소설이 솟아난 거죠. 변희봉이라는 소설이 솟아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구 경기에서 공이 사라진 순간 네. 상당히 판타지스럽게 이게 전개가 되고 맞아요. 되게 신비롭고 그리고 도저히 맥락을 알 수 없게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 소설과 현실이 말려들게 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네. 세 번째 부분은 공이 나타나는 순간 네. 그래서 특히 공이 나타나는 순간은 소설 도입부에서 변희봉이 나타났을 때와 같은 우연성 그리고 갑작스러움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야구 경기를 이제 도입을 한 거는 이제 소설적 장치로서 긴박감도 함께 넣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소설과 그러니까 현실 작품 내에서의 현실과 소설이 말려들게 한 지점의 장치로서 네.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려든다. 네. 놀랍네요. 네. 저도 솔직히 그 유수님하고 비슷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가 선생님한테 소설 강의를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소설가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인공 그 술집 데려가지 마라. 술집 가면은 둘이 앉아서 하는 액션이라는 게 그냥 술잔 기울이는 게 다예요. 액션이 거의 없어요. 네네.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거죠. 말만 한다는 거죠. 네네. 술집 데려가지 말고 차라리 술집 갈 거면 이런 야구 씬 같은 거, 야구나 뭐 축구 넣으면 현재 씬이 역동성이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전 그거를 그때 처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어떻게 소설적 기법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95쪽에 보면 네. 이 재미있는 게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벤희봉 선생을 만났다 아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벤희봉 선생이라 안 가드나. 벤희봉 키 눕고 극할 줄 알았다. 벤희봉 선생은 배우다. 96조에 우짜라고 니 보고 우짜락 하는 거 아니고 약간 이걸 해보고 싶었어. 약간 경상도 경상도 사투리 맞나요? 경상도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부자연스러운.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저는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니까 실제 읽으면서. 이것도 원어민이십니다. 와 지금 지역을 외국으로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벤희봉 선생을 만났다 아이가. 벤희봉 선생이랑 가드나. 벤희봉 키 누구? 극할 줄 알았다. 벤희봉 선생은 배우다. 우짜라고? 니 보고 우짜락 하는 거 아니고 그 희봉 선생이 내 깜냥에는 말이다. 딱 배우 중에 배우 아이가. 그런데 들어보겠나? 이거다.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와 이거 뭔가 좀 네. 해소가 돼. 뭔가 자연스러운. 진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예. 소설에서 사투리의 효과, 네. 역할 굳이 사투리를 썼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궁금하네요. 저도 솔직히 네. 혼자 이렇게 소리내서 따라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읽고 싶거든요. 몇몇 부분에서 갑자기 혼자 읽는데 괜히 따라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 느낌이 맞아. 서울에서는 어떤 사투리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있어. 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뭔가 이런 소설에서도 이렇게 적절하게 뭔가 쓰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저는 이렇게 쓰기 힘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아니 표준어로 했으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이거 표준어로 했어봐 전혀 정감이 안 느껴지죠. 이게 재미 포인트 1인가요? 그럼? 저는 구수하다, 정이 느껴진다. 그렇죠. 뭔가 아련한 느낌, 근데 고향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리움. 근데 논의 얘기인데 저는 서울 외 사람으로서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로망이 있나요? 그 로망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한 번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뭔가 그 어떤 막 응답하라 이런 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사람이 좀 이게 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생동감도 있고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탁탁 잘 전달되고 그 캐릭터가 이게 팍 이렇게 있는 느낌이 이 사투리라는 게 참
그냥 단순한 어떤 언어의 억양 차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유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구나. 그 응답하라에서 네. 하숙집 나오는 에피소드 그 1994였나요? 하숙집이요. 하숙집이 최근 건가요? 헷갈려갖고요. 다 하숙집이요. 아무튼 네. 저는 이거에 약간 그 말씀 듣고 살짝 놀랐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외 사람으로서 그 제가 교환 학생으로 캐나다에 갔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는 전부 다 표준어를 쓰더라고요. 표준어요. 네, 다 표준어를 쓰길래 외국의 표준어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서울 같은 한국사. 한국사. 그래가지고 여긴 전부 다 경상도 경상도 경기도 사람들이구나 하고 네.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5년 뒤에 네네. 그 애들 다시 만났어요. 네. 제 고향에서. 설마. 네. 네. 전부 다 제 고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표정을 어색하게. 진짜 재밌다. 약간 약간 서울 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울 외 사람들인데 서울로 오면은 표준어에 대한 강박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있다고는 건 많이 느끼죠 이제.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논의 시간으로서. 네. 그래서 좀 재밌어요. 궁금해. 유수님은 사투리가 이 소설에 나왔는데 왜 작가가 사투리를 굳이 썼을까? 그리고 어떤 독자한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 썼을까? 이런 건 혹시? 그러니까 솔직히 작품 전체에서 사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한 양념 정도? 그러니까 양념 정도로서 포장마차라는 분위기에 맞네. 좀 더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망기라는 캐릭터가 되게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네, 텅 비어 있어요. 망기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망기라는 캐릭터는 이제 그러니까 말을 구사를 할 때 변희봉이라는 껍질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껍질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변희봉이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망기란 캐릭터가 구사하는 어휘는 되게 공허해요. 왜냐면 변희봉 이 텍스트에서 주로 망기가 얘기한 변희봉이라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망기가 구사하는 언어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투리를 써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공허하기만 한 캐릭터에 좀 더 센 악센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뭐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를 부여했다라는 거는 뭔가 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센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시는 분이 네 말이 너무 세다고 살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런 공허한 어수에 좀 악센트를 달아주기 위해서 뭔가 경상도 사투리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좋은 분석인데요.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죠.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리한 것들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빼곡해요, 되게. 이거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쓰긴 했지만 지금 위압감 느끼고 있어요. 빽빽한 거에. 질문 위주로 제가 궁금한 거, 제가 답을 내린 거 말고 답을 못 내렸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여쭤볼게요. 어떤 거냐면 만기가 총 한 3번 정도 변희봉 선생님을 만나요. 그렇죠. 처음에 지하철 계단에서 뭐 이게 오르내리다가 우연히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죠. 근데 두 번째 만난 거는 생선 좌판 그 재래시장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린내 맡으면서 걷다가 좌판에서 저 체험 삶의 현장 찍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만나죠. 세 번째는 결혼식 주례 하시는 걸 만나요. 이 시간과 이런 장소를 작가는 임의로 다 선정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뭐 변희봉 선생님을 다른 데서도 충분히 뭐 카페나 뭐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왜 하필 이 세 군데 이 순서도 중요할 것 같고 왜 거기 만나서 만기가 이제 그 했던 액션들 뭐 깨달음 이런 게 있는데 왜 그 순서여야 했고 왜 그 장소여야만 했고 왜 만기가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하철, 생선 좌판 그리고 주례사.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이 소설이라는 건 철저히 작가의 의도대로 쓰여지는 거니까요. 일단 어디까지나 저희 유추밖에 못 하겠지만 그 지하철은 대충 상상은 가요. 그러니까 상상이 간다기보다는 유추가 되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변희봉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일관성이 유일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지하철에서 만나는 씬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변희봉 선생을 만났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라는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변희봉 선생님을 언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만기와 직접적인 그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선 좌판처럼 상호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하. 그거는 어디까지나 생선 장수로서 리액션을 해주는 거지 변희봉으로서 리액션을 해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거는 뭔가 실체감이 좀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상호작용은 지하철에서예요. 지하철에서 누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인자하게 웃고 지나가겠어요. 맞네. 네. 상당히 판타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 소설이 솟아나는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특정 다수가 가장 많이 엉키는 지점을 꼽고 싶어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하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네. 뭐 특별하게 그거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시장 그리고 그 주례로 이제 조금 더 접촉면이 늘어나는 걸로 가는 걸로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확실히 딱 여기까지 지하철 만나는 부분까지 읽었을 때는 저도 좀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약간 집중이 더 잘 됐다고 느껴진 게 이 화자는 지금 막 변희봉을 모르는 걸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변희봉을 왜 몰라?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하철 장면까지도 그치 변희봉 선생님이지 하고 저도 그렇게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제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 소설 속에는 변희봉이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되는 어떤 이 세계는 어떤 가상의 세계라서 처음에는 이제 딱 조금 만나는 거니까 뭐 조금씩이니까 에스컬레이트 된다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접촉면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닐까 소설의 흥미를 위해서.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변희봉이란 배우가 있는지 몰랐어요. 남한 거는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실제 변희봉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또 두 분하고 감상이 또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누구지? 변희봉 가상의 인물인가?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좀 가상인 거 전 지하철에서부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만기가 착각하고 있나? 그런 저는 완전 감상이 갈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의 의도하고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김인문 배우님은 아셨나요? 그러면 저 잘 성함이 맞나요? 김인문 배우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장항선 뭐 김인문 나오는데 이분은 어쨌든 그래도 플란다스의 개나 괴물 뭐 봉준호 이런 사람은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실제 지금 현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없는 사람은 변희봉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다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네. 전 그렇게 좀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법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해 성사를 하자면은 저는 뭐 봉준호 감독님, 뭐 김인문 씨 뭐 다 배우나 감독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그 변희봉이라는 배우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스튜디오 와서 루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전 몰랐습니다. 정말요? 그 완전 허구의 존재인지 아신 거죠? 저는 여기 오기 직전까지 허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얘기 근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세 사람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허구의 인물이라 생각했던 유수님. 나는 솔직히 저는 이제 나중에 소설 읽고 찾아보니까 실제 변희봉이라는 사람이 있네 배우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루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희봉이라는 인물이 있는 줄 알고 이 소설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감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상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근데 뭐 근데 그 효과가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딱 집어서 근데 그게 뭐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알았어도 딱히 달라지지는 않은 게 어디까지나 그 변희봉 그러니까 작가가 변희봉이라는 장치를 소설 속에서 사용을 한 방법이나 이유가 그 어디까지나 텅 비어 있는 껍질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방금 루멘님 말씀을 듣고
딱 떠오른 건 이러면은 좀 더 단단한 껍질이 되겠다. 좀 더 단단한 껍질이 되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한 그 정도? 아예 진짜 허구보다는 실제 있는 배우를 가져오는 게 좀 더 낫다. 뭐 가능하면 그래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뭐 작가님의 어떤 소설적 장치가 되는 거겠죠.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게 있어요. SK하고 롯데도 네. 실제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그 영화 배우님들 이름 같이 다 존재하는 거고 이 책 속에도 그리고 읽고 있는 독자들의 세계에도 근데 변희봉만 없으니까 맞아요. 변희봉만 그 불일치가 생기니까 맞아요. 거기서의 오는 어떤 만기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진 않을까. 약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자꾸 껍질이라는 어휘를 자꾸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약간 결말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저에게는 마트로시카를 읽는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마트로시카라고 아시는 그 네네.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네네. 안에 또 인형, 또 인형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무효의 세계를 탐험하는 작가, 네. 그리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감에 극에 달했을 때 무효를 낳는, 여기서 무효를 낳아진 무효는 변희봉을 뜻합니다. 무효를 낳는 작품 인물.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껍질 안에 또 껍질이 있고 또 껍질이 있고 하는 그런 마트로시카를 읽는 것 같았어요. 극에 달한 현실감 역시 무효 세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극에 달한 아예 약간 좀 순서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제가 해석한 이 변희봉이라는 소설은 현실과 소설이 계속 말려드는 장면들로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지점이 세 지점인데 변희봉과 만기의 첫 만남, 그리고 야구공이 사라진 순간과 그리고 공이 나타나는 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떨어진 공을, 야구공을 그냥 줍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지죠. 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 소설이 거세됐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혹은 현실과 소설이 서로 합치됐는가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현실에서 시작하여 현실과 소설이 뒤섞인 채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효세계의 실효성을 끝끝내 밝혀내지 못한 작가의 답답함, 아니라면 작가의 방랑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변희봉은 작품 전체에서 현실 색채가 가장 짙을 때, 즉 아버지의 죽음 앞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날숨으로 존재를 갖게 돼요. 그래서 현실성이 가장 짙은 순간에 소설이 등장하는 이거를 우리는 도피적 상상이라고 해야 할까? 라고 제가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네, 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네. 계속 감상을 계속 나눠보죠. 네.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소설 전반에서 어떤 배움을 깨달음을 얻었냐면, 네.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저도 이제 미천하지만 한번 써봤어요. 네. 소설 강의 그 수업 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소설은 간단해요. 어떤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면 돼요. 문장 하나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쓰고, 그렇게 뭐 수백 개, 뭐 짧게는, 근데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장을 쓰면 단편이나 장편이 되겠죠. 근데 저한테 어려웠던 건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될까. 뭐 우리 머릿속에는 대략적인 상이나 주제나 뭐 상황, 뭐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좀 모범 교과서적인 답을 이 이장욱 소설가님은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5쪽의 첫 문단을 보면 전 이 첫 문단만으로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오는 게 좋다,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 만기가 말했다. 인물 등장했죠, 만기. 쭉 읽어볼게요. 문장 간에 한번 어떤 걸 유의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오면은 거리가 좋다, 꼭 필요한 문장만 썼다, 이런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복선 같은 것도 느껴지실 거고, 문장마다 역할도 명확합니다.
뭐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 만기가 말했다. 동대문 운동장역 근처의 포장마차에서였다. 얼마 전에 이혼한 이야기, 병석에 누워있다 타기한 부친 이야기 끝에 꺼낸 말이었다. 말하자면 녀석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가을이었고 밖에는 점점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우산을 쓰기도 못하고 쓰지 않기도 못한 비였다. 좋지 않나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이 작가님의 문장. 이게 쓸데없는 군더더기 문장이 하나도 없고요. 문장 간의 거리가 만기 소개했죠. 그 다음에 근처에 포장마차 배경 나왔죠. 근데 얼마 전에 이혼한 이야기, 뭐 병석에 누워있다 타기한 부친 이야기,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도 나오지만 나왔죠. 그 다음에 녀석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의미 나왔죠. 그 다음에 가을이었고 배경 나왔죠. 그 배경 나왔고 밖에는 점점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 분위기 감성 같은 거 묘사하고 있고 우산을 쓰기도 뭐하는 이런 날씨. 있어야 할 문장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고 문장 간의 간격도 좋고 거리도 좋아요. 네. 너무 잘 썼다. 요것만 봐도 뒤에 문장도 뭐 다 좋고요. 네, 저는 이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저는 이 점점이라는 표현도 이게 전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거라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님의 이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우산을 쓰기도 못하고 쓰지 않기도 못한 비였다. 이 문장도 좋죠. 네, 어떤 그 상황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수사지만 네. 포장마차에 앉아 있으면 정말 물방울이 한 방울씩 점점에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저도 인상 깊게 봤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의 스타일이 아까 이제 실제 인물도 나오지만 97쪽에 보면 변희봉이란 배우를 묘사하는 문장도 되게 보편적이에요. 이런 배우가 변희봉을 전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이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배우가 있다면 이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배우가 연기를 시작한 것은 70년대였고 성우로 데뷔한 이후에 뭐 여러 군데 출연했으나 조연을 맡았고 2000년대 들어서야 뒤늦게 각광을 받고 만년에 만개한 배우였다. 왠지 이런 배우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배우담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실제 인물도 나오고 좀 그 사례를 드는 게 되게 보편적인 사례를 좀 일부러 갖다 쓰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좀 더 그 뭐 불특정 다수의 우리 독자가 읽었을 때 실제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루메님의 생각 어떤가요? 변희봉 선생님에 대한 묘사. 근데 일단 이 설명은 저도 자세히는 이 변희봉 배우님 잘 모르지만은 이건 그냥 팩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서는 그 팩트가 픽션이 돼버리니까 그 장치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성공한 배우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중요 요소들을 몇 개 넣고, 그러니까 그 외의 디테일은 전부 거세했다고 생각했던 묘사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성적인 연기 특징 그리고 대본의 몇 개의 단어로 가상임으로 활활 살아있게 만들고 뭐 한 그 정도. 뭐 이렇게 차라리 개성이 너무 강한 게 문제인 사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대배우를 조연으로 쓰면은 그게 또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그리고 뭐 굳이가 아니라 유일한 디테일로 넣은 거는 이제 나중에 만개한 배우라는 거. 처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평행선상의 만기랑 두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약간 흐릿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롤모델로 삼기에 참 좋은 분이다. 왜냐하면 만기도 만년에 만개를 해야 하고 싶은, 지금은 왜냐하면 암흑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흐릿하다는 인상을 받은 거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만기랑 평행선상이 있다라는 설정을 넣어야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해석한 이 소설은 그 공허한 세계와 그리고 실체가 있는 현실 사이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 메인 주류의 문제 의식에서 약간 집중을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 떡밥이 더 많이 있음으로 해서 주제에 좀 더 몰입하기가 어려웠던 장치였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만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느낌 받았었어요. 네네네. 좀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장치는 넣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깔끔했겠다. 좀 더 몰입하기에 깔끔했겠다. 그 아쉬움이네요. 이런 거 좋네요. 무조건 좋다는 것보다는 이런 비판의 지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사실 저는 비판 아무튼 뭐 되도록이면은 너무 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전 최대한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백쪽에 이건 뭐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네. 만기가 연극을 관람한 후에 사표 냈잖아요. 사표 갑자기 네네. 내고 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요. 부치는 병석에 누워 있고 아내는 떠나고 부치는 병석에 누워 있고 같은 문장을 순서만 뒤바뀌어서 네. 반복한단 말이죠.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이 표현이.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았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 지금 다시 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보였는데 전 밑줄을 안 그어놨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밑줄을 순서만 바꾼 거예요. 네, 이게 재밌죠, 그냥 뭔가 재밌네요. 그 어떤 비극인데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또 막 도치시켰다 해야 되나? 어쨌든 표현이 재밌네요. 약간 어이없는 거를 주절주절 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죠. 네. 야, 부치는 병석에 누워 있고 아는 떠나고 네. 아는 떠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주저리 주저리. 맞네. 이때 그러니까 이 만기의 결정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갔어요. 내가 만약에 만기 같은 상황이라면 네. 정말 이거는 하루하루 가슴이 조일 것 같거든요. 아니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고 돈도 많이 나가고 맨날 찾아뵈야 되고 아내는 또 일본 간다고 갑자기 떠나버렸네. 네. 가슴이 되게 공허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바닥의 상황에서 연극 배우가 되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꿈을 찾아서 왜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름 이제 삶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들 이게 어머니도 뭐 그렇고 막 주변에서 이게 돈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랑 만기랑 똑같아요. 만기란 이 분도 연극을 하면서 나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런 극한의 안 좋은 상황에서 배우가 되겠다. 이게 인간의 어떤 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렇죠. 결정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혼자 주저주저거렸었을 때 말씀드렸었던 그 현실감이 너무 짙으니까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변희봉이라는 선생님께서 소선한 것처럼 약간 그거의 전초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굳이 하자면은 좀 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저렇게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감정이입보다는 좀 더 주인공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렸구나. 네. 저도 진심으로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어떤 극한의 루멘 씨라면 그냥 루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연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됐고 뭐 아내 떠나고 하는데 회사 잘 다니는 회사 잘 다녔다기보다 어쨌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갑자기 때려치고 연극하겠어요? 근데 이 소설 속 상황이라면은 이게 그 본인이 아니니까 말은 못하지만 근데 이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또 쉽게 말하자면은 좋습니다. 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특별하잖아요. 변희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이 변희봉을 안다는 것 자체부터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리고 아버지가 변희봉을 알고 계셨잖아요. 게다가 그게 엄청난 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리고 아내도
정말 몽환적으로 오타루로 떠나잖아요. 오르골을 만들러. 그렇죠. 하필이면 또 오르골이죠. 네. 오르골. 그런 상황인데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내가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먹여 살릴 가족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라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극한에 다다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음, 전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저는 와닿았던 게 113쪽에 보면 아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난주랑 맥락이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문장을. 113쪽 맨 위의 문장인데요. 그녀는 오르골의 작고 맑은 소리에 반했다. 오타루의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들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었다. 눈을 치운 뒤 앞치마를 두르고 탁자에 앉아 조물조물 오르골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삶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앞으로 일하게 될 오타루의 상점까지 알아두었다는 것이다. 만기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지랄한다 미친년이네 씨발년이고 확 찌바가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되게 주관성으로 관념으로 빠져들던 문장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이건 되게 객관적인 이게 이 만기의 처는 그러니까 부인은 아내는 이게 보면 조물조물 오르고를 이게 되게 환상적이게 뭔가 자기만의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관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를 이 친구가 이 욕을 막 연달아 함으로써 네. 확 깨는 거예요. 그렇죠. 끄집어내죠 독자를. 네, 확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밸런스가 맞잖아요. 네. 만약에 이 아내의 스토리만 있다 그러면 독자는 어떤 독자는 아, 저 아내는 너무 좀 판타지적인데, 너무 주관적인데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균형을 잡아줘요. 네. 지난주 우리 그 1층 지하 1층 그것처럼 네. 슬래시처럼 그때도 팍 깨주는 인물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아예 뭐 그런- 조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저도 기억이. 조천웅이었는데. 조천웅, 맞네, 조천웅 맞네. 씨처럼 딱 잡아주는. 저는 근데 이게 개인적인 뭐 네. 호불호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전환, 요런 문장들 저는 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죠. 아무래도 그 밸런스, 네, 말 그대로 이제 독자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니까요. 이렇게도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연계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네. 문장 글쎄요. 뭐 저는 문장 요소에서는 그 루스빈님만큼의 감동은 못 느꼈어요. 네, 못 느꼈고 대신에 전반적인 흐름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산문이나 시는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막 재치 있는 문장이나 이런 거는 되게 그래 이런 거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대신에 그 이야기가 톱니바퀴 여러 개 달려 있는 기계 마냥 자기 혼자 굴러가는 단편 소설이죠. 더 크면 그 장편 소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장치나 전체적인 맥락을 항상 말씀을 좀 더 하는 것도 약간 제 개인적인 작가들에게 감동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 것 같아요. 하긴 진짜 문장의 디테일에 뭐 표현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조, 뭐 스토리의 흐름 이런 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주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죠. 주목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거 확 깨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하는 약간 강약 조절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인물 아내를 또 잠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이 아내라는 인물이 이렇게 가는 게 그 오타루로 떠나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욕먹을 일이기도 한데 전 한편으로도 또 공감을 굳이 해보자면 공감이 또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모시고 사는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다 미친놈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변희봉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그런 허황된 걸 쫓고 있는 두 사람만 쌓여서 이 아내는 정말 착실하게 일을 했다. 예, 그 아내 역할을 했잖아요. 된장찌개 끓이면서까지 아침밥을 해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빚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다 준 다음에 떠난다는데 이런 형모양처가 또 어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일일 드라마였으면은 한 2화차쯤에 네. 하차했지 않았을까. 왜 하차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난 떠날 거야라고 하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111조 호련이 사라지는 아내 이야기 하다가 요 문장도 좋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썼냐면 네. 네. 눈이 날리던 어느 날 아침 아 좋아요 이거 맞아. 만기의 아내는 된장국에 파를 썰어 넣다가 문득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한다. 이혼하자 우리. 만기는 침묵했다. 요렇게 처리해요.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썼겠냐면 아내는 이혼에 대해서 엄청 고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내의 심리 묘사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탁툭 던져요. 아내는 된장국에 파 썰어 넣다가 문득 창밖을 보면서 이혼하자 우리. 이 깔끔함. 이분이 그래서 시인이었던 게 여기서 좀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눈이 날리던 어느 날 아침 네. 이런 어떤 배경 설정 하나하나가 이분은 다 이걸 시로 쓰려면 시로 썼을 거예요. 이분은 제 생각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저도 그래서 작가들이 문장이. 얼마나 네. 욕심이 나겠어요. 이거를 이혼하자 우리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닌데 되게 거창하게 뭔가 심리묘사 막 하면서 막 몇 페이지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깔끔하게 몇 문장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된장국에 파 썰어 넣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네, 좀 막 패색이 짙은 인생이었다. 이런 것도 되게 딱 남아요. 그 단어가 좀 패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뭔가 요약할 때도 패색이 짙은 만기 자꾸 그 수식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좋아요. 그 단어가 뭔가. 단어가 그러네. 회색이 짙은. 네. 혹시 그 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버지가 네. 네. 갑자기 얘기를 하죠. 만기야 네 벤 희봉이라고 하나. 이게 여러분들은 이 장면, 그러니까 만기가 원래 그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그 버튼을 누르려다가 아버지 어떻게 보면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면서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근데 이게 이 장면도 되게 좀 판타지스럽긴 한데 변희봉 얘기를 왜 갑자기 아버지가 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만기는 변희봉 저는 이제 변희봉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네. 변희봉이 배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변희봉이 뭐 아버지 친구일 수도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상을 해봤어요. 아버지 첫사랑인가?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변희봉을 배우라고 알았지? 막 이런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들더라고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왜 하필 배우를 언급했냐? 배우 왜 변희봉이 배우가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왜 하필 마지막에 이 말을 결국 이 말이 이제 씨앗이 돼서 만기는 변희봉을 자꾸 보잖아요. 환상을. 글쎄요. 뭐 아마 배우라는 직업이 직업적인 특성 중에서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가장 짙게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허구를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니 무슨 작가 아나라고 하면은 그건 약간 느낌이 덜 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혹시 루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저는 만기가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변희봉을 세상에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아주는구나.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만기에게 어떤 근원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힘이. 네. 약간 전반적으로 루멘님께서는 아까 전에 네. 만기의 꿈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 언급했다시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하는 이미지 네. 그런 걸로 읽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도 될까요? 상승한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좀 희망차게. 아. 그러니까 폐색이 짙은으로 시작해서 좀 더 꿈을 쫓아갈 수 있는 아까 중간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네. 아버지에게서 또 약간 힘을 얻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게 이어지는 부분이 또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막 달리잖아요. 비 오는 날. 맞아요. 마지막에. 뭐 그 전에 야구공을 발견했던 날라온 야구공을 희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서 그런 상승이라는 느낌으로만 읽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친구가 뭐가 됐든 야 그냥 달리자 같이 달리면서 딱 끝나는 게 역동성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희망적이네요. 네, 조금은 계속 좀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어둠 속이고 아버지도 어쩌면 아버지가 만기의 미래일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그냥 또 뛰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힘껏 달려갔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저는 작가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희망차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단편 하나 좀씩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네. 무수빈님께서 코미디라고 하셨던 그 얘기를 안 했어.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을 조금 꼭 듣고 끝내고 싶어요. 예, 그러네요. 예. 이 코미디 제가 봤을 때 이건 코미디예요. 중간 중간에 웃긴 지점이 되게 많고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마 써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되게 웃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한 번도 안 웃으셨나요? 뭐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단호박으로 대답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유 얘기 안 웃으셨어요? 내적 웃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저는. 그래요. 되게 웃기는 지점이 많아요. 아까 사투리도 재밌었고. 네네. 이런 거 예를 들면 배기 쪽에 네. 만기가 그 좌판에서 그 이제 생선 파는 그 변희봉 선생을 보고 이기 영화 아니면 드라마 촬영 아이가 이거 그래 체험 삶의 행쟁이라는 그기고만 이런 거 자체를 문장 읽자마자 빵 터지더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독자인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선상님 팬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지의 아버지도 선상님 팬입니다 얘기하고 이런 대사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백사 쪽에 보면 뭐 아까 생선자판 마지막 이제 대사인데 이거의 진정한 프로의 자세인기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내적 웃음 많이. 내적 웃음. 좋습니다. 아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소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그런 거 이제 한 마디씩 하고 끝내면 좋겠네요. 네. 일단 어떠셨나요? 일단 뭔가 저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순서대로 맞아요. 가보죠. 루멘님부터. 그럴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작가님 되게 관심도 많이 가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고 이랬어요. 이분이 실제로는 어떤 말투고 뭐 그런 걸까? 어떤 선생님? 아니요, 이 작가님이요. 죄송합니다. 이장욱 작가님. 이장욱 작가님. 네. 그 진짜 딱 뭔가 수줍은 소년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생각했던 그 이미지여서 내가 잘 생각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소재 하나가 신선했던 게 저 산낙지를 왜 썼을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산낙지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어서.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깊은 뜻이? 네,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맞네요. 그리고 이 문장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118쪽에 어떤 마지막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네, 좋습니다. 산낙지에서 나무젓가락이 이제 나무젓가락이 부러지면서 산낙지가 바다에 떨어졌다 이러는데 맞아요. 네. 이게 나무젓가락이 왜 부러질까? 약간 이 생각이 이거 내려쳐서 그런가요? 씨발 이러면서 내리쳐갖고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어쨌든 저는 이게 산낙지에 뭔가 이게 어떤 영험한 힘이 깃들어서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어떤 힘찬 어떤 죽었지만 그 어떤 힘이 있는 산낙지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했나? 그리고 뒷문장에는 낙지 다리가 스스로 꿈틀거리며 제 몸에 흙을 묻혔다. 이것도 뭔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한테는 이 죽은 존재 따위가 힘차게 움직여도 되는 꼴이 어떤 만기의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걸로 은유가 되었다면은 맞네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이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에서 이 산낙지를 이런 기능으로 쓰지 않았을까 소재로 그 부분이 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수빈님께서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에 거의 이제 5분의 1도 못 나눈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줄을 치고. 근데 오랫동안 읽으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생각들을 막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뭐 다 말하겠어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가도 왜냐면 우리가 뭐 정보 전달하는 뭐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렇죠. 소설은 그렇게 어렵죠. 이게 뭐 더 많은 걸 뭐 이거 외워서 뭐 시험 보자는 이거 아니잖아요. 뭐 문제 맞추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아는 걸 그대로 또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 방향을 잡는 것도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한 2, 3분이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은 명료하지가 않다라고 그냥 한 구절로 요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음을 명료하게 만들려 했지만 결국에는 명료하지 못하게 끝을 내버린 소설 정도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더 길게 하려고 하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명료하지 않음 때문에 제가 네. 또 약간 성에 낀 유리창 마냥 설명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 소설은 답을 구하려 했지만 끝끝내 답을 구하지 못하고 그 마무리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설은 이장욱 소설가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실패한 거네요. 소설을 아니죠. 쓰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는 너무 확정적이고요. 실패라기보다는 유예된 거죠. 유예됐다. 네. 그러면 유수님이 생각하는 뭐 만약 유수님이 이 주제로 소설을 썼다면 달랐을까요? 이장욱 소설가님의 방법론과? 그거는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죄에 대해서 네가 소설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달라졌을까라는 거하고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